서울 도심의 화려한 불빛 아래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0.72명, 그리고 이제는 0.6명대를 바라보는 합계 출산율. 이 수치는 단순한 인구 통계의 하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거대한 엔진이 멈춰서고 있다는 적색 신호이자 국가 시스템 전체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흔히 인구 문제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인구 절벽은 예고된 재앙이며 그 파괴력은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잔혹할 것이라고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 대한민국 경제의 모세혈관은 서서히 경직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부재는 노동 공급의 감소를 넘어 소비의 실종을 의미하고 이는 곧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국가 세수의 결손으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부채라는 도화선을 타고 폭발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는 기업의 부실이라는 명확한 환부를 도려내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국가의 근간인 사람이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이 구조적 침체는 치료제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데 부채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 19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급격히 불어나는 국가 채무는 인구 감소라는 하방 압력과 만나 전례 없는 부채의 늪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미래 세대의 노동력을 담보로 현재의 풍요를 빌려 쓰고 있지만 정작 그 빚을 갚아줄 미래 세대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텅 빈 초등학교 교실과 노인들만 남은 지방 소도시의 풍경은 단순한 사회 현상을 넘어 곧 닥쳐올 경제적 대재앙의 전초기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숫자에 가려진 진실을 추적하려 합니다. 0.75라는 숫자가 어떻게 우리의 자산 가치를 파괴하고 금리와 환율을 흔들며 종국에는 당신의 노후와 삶의 질을 뿌리째 뒤흔드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통계청의 보고서 속에 갇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집값, 당신의 연금, 그리고 내일의 일자리에 관한 가장 치열한 생존 기록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골든타임은 이미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산 지금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명확합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부채라는 폭풍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잔혹한 경제적 진실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려 합니다. 긴장감 넘치는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가 마주한 가장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항상 가장 취약한 곳에서부터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은 단연 부동산과 연결된 가계부채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법칙을 근본적으로 뒤흔듭니다. 과거 인구가 팽창하던 시기에는 주택 수요가 상시 존재했기에 부채를 끌어다 집을 사도 자산 가치 상승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0.75라는 숫자는 이 대전제를 무너뜨립니다. 집을 사줄 사람이 사라진 시장에서 부채는 더 이상 레버리지가 아닌 삶을 짓누르는 족쇄가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가계의 자산 비중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0%를 상회합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단순한 자산 가치 하락을 넘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소비 절벽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고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심각한 징후는 유동성의 흐름에서 나타납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으며 특히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에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 부진이 겹치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가계가 속출하게 됩니다. 이는 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를 이어지고 결국 국가 전체의 신용 위험, 즉 크레딧 리스크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외부의 충격이 없더라도 내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질 수 있는 내생적 붕괴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사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구 소멸이 자산 가치를 잠식하기 시작했다는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거시경제 지표들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의 장기 성장 포텐셜에 의구심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와 부채 증가 속도를 결합해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보수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는 1997년의 악몽을 떠올리지만
이번 위기는 그때처럼 일시적인 외환 부족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인구 감소가 불러온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엔진의 정지입니다. 위기의 징후는 이미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으며 우리는 이제 그 충격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더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인구 감소와 부채의 결합이 가져올 경제 충격의 핵심 기제는 성장의 소멸과 비용의 폭증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생산 함수에서 노동력의 투입 감소는 곧 반제 성장률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잠재 성장률 1%대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자본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장이 멈춘 사회에서 부채는 독이 됩니다. 경제가 성장할 때는 부채의 앞전량이 늘어도 미래에 더 큰 소득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지만 저성장 혹은 역성장 국면에 진입하면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자가 증식하며 경제 주체들의 팔다리를 묶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 디플레이션의 서막입니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이는 다시 고용 위축과 소득 증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변수는 부동산 PF와 같은 그림자 금융입니다. 인구 소멸 시대에 신규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스템은 과거의 관성에 따라 여전히 규모 큰 개발 사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분양 수익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구조에서 수요의 실종은 곧 연쇄부도로 이어집니다. 특히 제2금융권에 묶여있는 수십조 원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대한민국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탈을 무너뜨리는 순간 유동성 공급은 중단되고 자산 가격은 급락하며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자산 손실을 넘어 국가 신용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환율과 금리 역시 이 작동 원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원화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한은인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립니다. 하지만 고금리는 이미 비대해진 부채의 이자 부담을 폭증시켜 가계와 기업을 파산으로 내몬니다. 즉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결함이 거시경제 지표들의 연결고리를 뒤틀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출을 통해 이 위기를 돌파했지만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를 겪는 미래의 한국 경제가 이전과 같은 폭발적인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0.75라는 숫자는 우리 경제 시스템의 하중을 견디는 기둥들을 하나씩 갉아먹으며 거대한 붕괴의 메커니즘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유례없는 위기의 끝을 가늠해보기 위해선 먼저 앞서 매를 맞았던 국가들의 사례를 복기해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저성장 저출산의 대명사인 일본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과 함께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부채의 질과 기초 체력에 있습니다. 일본은 위기 당시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었고 엔화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이며 가계부채의 비중이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즉 인구 절벽이 가져올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완만한 하강 곡선을 그렸다면 한국은 훨씬 더 가파르고 파괴적인 추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눈을 돌려 남미와 유럽의 사례를 보면 더욱 섬뜩한 경고가 들립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적인 부국이었지만 방만한 재정운영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 만성적인 초인플레이션과 디폴트의 굴레에 갇혔습니다. 그리스 역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과 생산성 저하를 빚으로 메꾸려 했다가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경제의 펀더멘탈이 무너지는 신호를 무시하고 유동성 공급과 부채 증액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주한 0.75라는 숫자는 이들 국가가 겪었던 어떤 인구 통계보다도 비관적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자국 화폐 가치의 폭락으로 국민의 삶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 활력이 사라진 국가의 화폐는 시장에서 외면받기 마련입니다. 터키의 사례는 환율과 물가가 어떻게 연동되어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는지 보여줍니다. 인구 구조의 이점을 가진 국가조차 정책 실패와 부채 관리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경제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한국은 지금 이들 실패 사례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일본식 장기 침체의 경로를 따르면서도 남미나 남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재정 위기와 통화가치 하락의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자원 빈국인 한국에서 인적 자본의 소멸은 국가 경쟁력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은 냉혹합니다. 인구가 사라지는 국가, 부채만 늘어가는 국가의 채권을 누가 사려 하겠습니까? 세계의 수많은 사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부채로 연명하는 경제는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다면 0.75라는 숫자가 대한민국 경제의 각 주체들에게 미칠 실질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내수 시정의 근간인 유통과 서비스 산업입니다. 소비의 주역인 2040 세대가 급감하면서 동네 상권부터 거대 백화점까지 매출의 하향 평준화가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닌 시장 자체가 물리적으로 축소되는 소비의 소멸입니다. 기업들은 난해수에서의 한계를 느끼고 자본과 생산시설을 해외로 탈출시키는 산업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국내에 남은 일자리는 양적 질적으로 하락하고 이는 다시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켜 출산율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굴레를 완성합니다.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이미 지방 소멸을 넘어 경제적 기능 정지 상태에 진입했으며 이는 수도권의 비용 상승과 맞물려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의 질적 저하는 대한민국 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고령층의 해외 자산 인출이 늘어나면 원화 가치를 지탱하던 외화 유동성에도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환율이 요동치면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본은 가장 먼저 탈출을 감행할 것이며 이는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더욱 고갈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0.75의 함정은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고요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자본의 댐에 균열이 가고 그 틈으로 유동성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긴박한 금융위기의 시작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거대한 뇌관으로 불리는 부동산 PF는 인구 소멸 시대에 가장 먼저 무너질 모래성과 같습니다. 과거 부동산 상승기에는 인구 유입과 가구 수 증가를 전제로 수조 원의 자금이 토목과 건설 현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지만 0.75라는 숫자는 이 모든 사업적 가정을 신기루로 만듭니다. 집을 지어도 사줄 사람이 없고 상가를 지어도 임대 수익을 낼 자영업자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PF 대출은 회수 불가능한 부실 채권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실이 건설사 하나에 그치지 않고 자금을 댄 증권사,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자 금융이라 불리는 이 영역은 투명성이 낮고 연쇄 반응이 빠릅니다. 한 프로젝트가 멈춰서면 그와 연결된 유동화 증권 시장이 얼어붙고 이는 다시 건실한 기업들의 자금줄까지 막아버리는 돈맥경화를 초래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판박이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주택 수요가 건재한 상태에서 금융기법의 타락이 문제였지만 한국은 수요 자체가 소멸하는 인구 재앙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구제금융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탈 붕괴는 담보 가치의 연쇄 하락을 불러옵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가계는 자산을 헐값에 내놓아야 하고 이는 다시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역발생적 악순환을 만듭니다. 결국 0.75의 함정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과도하게 편중된 한국 금융 시스템의 기저질환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산의 안전지대라고 믿었던 아파트 숲이 인구 소멸이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거대한 부채의 무덤으로 변해가는 과정. 그것은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블랙스완의 전조와 다름없습니다. 인구구조의 역전은 국가의 혈액이라 할 수 있는 통화가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힙니다. 한 국가의 화폐 가치는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생산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수렴합니다. 하지만 0.75라는 합계 출산율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미래 가치를 급격히 할인하게 만듭니다.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냉정합니다. 인구가 줄고 부채만 들어가는 국가의 화폐를 장기 보유하려는 세력은 사라집니다. 이는 원화의 만성적인 약세, 즉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외환 위기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이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환율 위기는 국가의 존립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침몰에 가깝습니다. 원화 가치의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하며 국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합니다. 우리는 자원 빈국입니다.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환율 상승은 곧바로 전 국민의 실질 소득 감소로 직면합니다. 더 큰 문제는 중앙은행의 대응입니다.
원화 가치 폭락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1900조 원의 가계부채가 비명을 지르고 금리를 동결하자니 자본 유출과 물가 폭등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른바 트릴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외환 모의고를 풀어 환율을 방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펀더멘탈의 붕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화 가치의 불안정은 국내 자산 시장에 머물던 스마트머니의 탈출을 부추깁니다. 부유층과 기업들은 자산을 달러나 금 혹은 해외 주식으로 빠르게 전환하며 통화 분산에 나섭니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더욱 메마르게 하고 원화 가치를 다시 하락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합니다. 0.75의 함정은 단순히 국내용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난 거대한 구멍이며 그 구멍을 통해 국가의 부가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가 그대로일지라도 그 숫자가 살 수 있는 가치는 인구 소멸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증발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의 파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실물 지탱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가혹한 형태로 밀려듭니다. 대한민국은 경제활동 인구 대비 자영업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의 주축인 젊은 층이 사라진 골목상권은 이제 생존이 아닌 청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0.75라는 숫자는 단순히 손님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상권을 유지할 미니멈의 임계 질량이 붕괴됨을 의미합니다. 매출은 급감하는데 임대료와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은 환율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 치솟는 고비용 구조 속에 갇힌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들이 짊어진 생계형 부채의 폭발력입니다.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유예되었던 대출 상환 비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인구 절벽으로 인한 내수 침체는 이들의 상환 능력을 완전히 앗아갔습니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이들의 연쇄도산은 곧바로 가계의 파산과 금융권의 부실로 전이합니다. 특히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쏟아부어 창업한 고령 자영업자들에게 인구 소멸은 노후 파산이라는 잔인한 결말을 강요합니다. 권리금이커녕 보증금조차 건지지 못하고 폐업하는 가게들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 하나둘 터져나가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과 만기 연장으로 이들의 숨통을 붙들어매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인구구조라는 거대한 상류의 물줄기가 바뀌었는데 하류에서 댐을 쌓는 격입니다. 소비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보조금으로 버티는 것은 결국 국가 부채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0.75의 함정은 자영업자들에게 업종 전환이나 혁신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감당해온 자영업이라는 거대한 고용 완충지대가 인구 감소라는 압력소단에서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골목 상권에 불이 꺼질 때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 역시 함께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의 그림자는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인 매조 현장까지 깊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매조업 비중이 약 25%에 달하는 매조 강국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비명과 같습니다. 젊은 인력이 공급되지 않는 공장은 고령화된 숙련공들의 은퇴와 함께 그 기술적 자산마저 증발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0.75라는 숫자는 매조 현장의 세대 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곧 생산성 저하와 품질 경쟁력 약화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국가 전체의 기술 혁신과 부가가치 상승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인적 자원이 유일한 자산이었던 나라에서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생산기지의 공동화, 즉 할로잉아웃을 가속화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매주업의 탈한국을 불러올 고용의 붕괴입니다.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을 견디지 못한 대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해외로 옮기면 그 밑에 연결된 수만 개의 협력업체와 중소기업들은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의 소멸과 국가 전체의 수출 동력을 상실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매조 기반이 흔들리면 경상수지 흑자 구조는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만성화되는 순간 외환시장은 요동치고 원화의 대외 신인도는 추락합니다. 결국 인구절벽이 매조 현장의 인력난을 통해 국가의 외환 보유고와 신용도까지 위협하는 거대한 경제적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내부 동력 상실은 한국 경제를 샌드위치 신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기술 우위는 선진국에 밀리고 가격 경쟁력은 후발주자들에게 추월당하는 상황에서 인구 구조의 악화는 반격의 기회마저 박탈합니다. 0.75의 함정은 공장의 기계를 멈추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한강의 기적이라는 엔진 자체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매조 현장의 빈자리는 곧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마이너스 지표로 기록될 것이며 우리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생산 가능 인구의 부재가 가져올 산업 전반의 침체라는 잔인한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의 여파는 이제 국가 시스템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늘어쓰는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은 0.75라는 숫자가 가져올 재앙을 가장 정면으로 마주하는 지점입니다. 현재의 연금 체계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적 개혁이 없이는 2050년경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을 넘어 역피라미드로 치닫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에게 돌아갈 혜택은 불투명한 반면 그들이 짊어져야 할 보험료 부담은 징벌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청년층이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고 이탈하는 연금 보이콧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돌려받지 못할 돈을 현재의 생계비에서 떼어내야 하는 이들에게 아국심이나 공동체 의식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역시 인구 절벽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급증하면서 의료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보험료를 낼 사람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만성적인 적자를 유발하고 결국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민영보험의 비대화를 결과로 초래합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 양극화는 인구 소멸 사회가 겪게 될 가장 비극적인 풍경 중 하나일 것입니다. 국가 재정이 이 모든 구멍을 메우기 위해 투입될 것이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수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는 결국 증세나 국채 발행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지로 귀결됩니다. 부채를 내어